이 게임 안에서 뭐 프로포즈하는 커플도 생겼다고 그래요. 구조조정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옵니다. 국내 여행이 굉장히 중요한 대안이 될 것 같다. 안녕하세요, 김난도입니다. 안녕하세요, 트렌드코리아TV 김난도입니다. 지난 방송에 이어서 오늘은 코로나가 가져올 또는 가져오고 있는 소비 트렌드의 변화. 지난번 방송에서는 이 집과 아무래도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으니까요. 그 집과 집 안에서 생겨나는 여러 가지 변화들을 이야기해 봤는데 오늘은 그 외의 이야기들을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가 가져온 소비 트렌드 변화는 옴니라이프라고 정리할 수 있겠어요. 옴니라이프는 저희가 이번에 만들어 본 말인데요. 온, 오프, 모바일을 가리지 않고 그냥 내가 편할 대로 세 개의 채널, 각 다양한 채널들을 섞어서 쓰는 구매나 그런 유통 채널을 옴니 채널이라고 하는데, 최근에 우리 삶도 이런 온라인, 오프라인, 모바일이 뭐 이건 여기 저건 저기 이렇게 딱 구분 짓지 않고 굉장히 부드럽게 고객 편할 대로 넘나들면서 융합하는 현상, 이런 것들을 옴니 라이프라고 부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많은 일들이 온라인에서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학교 수업도 줌을 이용해서 원격으로 시행되게 됐고요. 일각에서는 이제 이런 걸 언택트 미팅이라고 부르고, 이런 언택트 라이프가 뭐 앞으로 코로나가 끝나도 굉장히 존속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런 식으로 이분법이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는 않아요. 다시 말씀드려서 아무리 원격 수업이 가능하고 또는 재택근무가 가능하다 할지라도 100% 그렇게 랜선을 이용하지는 않을 것이고요. 언제든 학교에 가고 직장에 가서 얼굴을 맞대면서 하는 오프라인 근무도 하면서 또 사정이 생길 때는 온라인 근무도 하는, 그러니까 앞으로는 어느 한쪽으로 일방적으로 몰린다기보다는 이 온과 오프가 굉장히 자연스럽게 서로를 넘나드는 그런 경계 없는 좀 그런 삶이 펼쳐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근데 예전에는 이걸 조금 코로나 이전에는 분리시키는 경향이 있었고, 그 분리하는 과정에서 뭐 회의는 꼭 만나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이런 믿음이 있었는데, 이번의 경험을 통해서 이제 그런 거를 많이 좀 줄일 수 있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걸 뭐 흔히 용어로 랜선화 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이제 그런 개념이 확장돼서 최근에 랜선 땡땡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졌다 하는 것입니다. 제일 대표적인 게 노는 거지요. 랜선 놀이라는 게 이제 많아지고요. 그 전에도 이제 온라인이나 이제 모바일로 게임 같은 거 많이 했는데, 최근에 이제 게임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고요. 사실 게임이 성장하고 있다 이런 것은 크게 놀랄 만한 뉴스는 아닙니다. 하지만 재밌는 현상 하나는, 이게 오프라인 놀이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지는 게임들이 이번에 코로나에서 굉장히 각광을 받았고, 너무 바빠서 게임하지 않던 연령층의 사람들이 옛날에 자기가 어릴 때 하던 게임들에 빠지기 시작하면서 예전풍의 작은 게임들이 또 많이 늘었다 하는 것이 이런 랜선 놀이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닌텐도의 모여봐요 동물의 숲 놀이 같은 것인데, 이런 게임들이 인기를 끌으니까 아주 코로나가 심했을 때 만나지 못할 때는 이 게임 안에서 뭐 프로포즈하는 커플도 생겼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는 오프라인에서 하던 일들을 이렇게 게임 안에서 하는, 그냥 가상세계에서 하는 역할 RPG 게임이 아니라 현실에 나와 접목시킨, 그래서 나의 소셜 활동을 게임화시킨, 또는 게임 속에서 나의 어떤 현실의 활동을 연장화시킬 수 있는, 게임이라는 온라인과 나의 생활이라는 오프라인이 서로 넘나드는, 그래서 저희가 옴니라이프라는 용어를 쓰게 된 것입니다. 우리 게임 회사는 물론이고 온라인화나 소셜에 관심 있는 회사들도 우리 삶을 어떻게 게임처럼 구현할 수 있을까 하는 게이미피케이션이랄까요? 이런 서비스에도 조금 관심을 이번에 기울일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역시 랜선 근무가 되게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사실 이 사태가 종식되고 100% 일이 전부 다 랜선화 될 것이다 이렇게는 말하기 어렵지만, 적어도 굉장히 유연한 근무가 앞으로 확산될 것이다 하는 점은 분명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 많이들 했던 재택근무는 물론이고요. 또 뭐 플렉스 타임이라든지, 플렉스 타임은 이제 유연한 시간에 자기가 근무할 수 있고요. 뭐 연간 할당 제도, 내가 1년에 할 일을 한 기간에 빨리 해치우고 나서 나머지는
자유롭게 시간을 쓸 수 있게 한다든지, 뭐 시차 출근제라고 해서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출근을 할 수 있게 한다든지, 압축 근무, 시간제 근무, 이런 식으로 근무의 활동도 굉장히 이제 조직의 니즈나 또는 본인 근로자의 니즈에 맞게 조정해서 유연하게 할 수 있는 여건이 앞으로 훨씬 더 펼쳐질 것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잡 쉐어링이라든지 엠플로이 쉐어링 같은 것도 가능하겠다. 경기가 나빠지고 이렇게 경제가 계속 좋지 않고 매출이 코로나 이후에도 복귀가 되지 않으면 구조조정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옵니다. 미국엔 보니까, 미국은 구조조정이 아주 자유로운 나라임에도 지금 다 잘라내지 말고 요새 이제 마트 쪽에서는 인력이 남고 뭐 무슨 다른 쪽에서는 인력이 모자라니 마트의 인력을 저쪽으로 좀 빌려줬다가 다시 경기가 회복되면 회복할 수 있는, 이런 거 엠플로이 쉐어링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고용관계도 조금 유연하게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시도가 보이게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근무 형태뿐만이 아니라 기존에 이제 갖고 있던 우리 컨설팅도 비대면으로 충분히 언택트로 가능해지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변호사 상담 같은, 또 세무 상담이나 회계 상담 같은 전문적인 상담도 예전엔 뭐 찾아가서 하는 것이 일상적이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화상이나 이런 걸로 가능해졌고요. 역시 그 중에 뭐니 해도 중요한 것이 교육이지요. 랜선 교육이 아주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줌을 이용해서 대학교에서 수업이 이루어지고 선생님들도 참 해보지 않았지만 이번에 열심히 원격 교육을 할 수밖에 없는 좀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사실 굉장히 역설적인 것이 이번 코로나 사태로 대규모의 원격 강의가 전국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원격 교육이 가능은 하다, 이런 거는 깨달았지만 하나의 역설적인 것은 원격 강의만으로는 채우지 못하는 그 무엇이 있구나 하는 것도 분명히 인식하게 됐습니다. 막상 뭐 아무리 선생님들이 노력하더라도 천편일률적인 줌을 이용한 강의들이 지루하기도 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 원격 강의가 전혀 무용하다는 뜻도 아닙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아까 옴니 라이프에서 말씀드렸듯이 실제로 대면 강의와 원격 강의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고 서로를 넘나들 수 있을 때 지금까지 우리가 하지 못했던 훨씬 더 효율적이고 선생님 쪽이나 학생들 쪽이 서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학습 수단으로 발전시킬 그 가능성을 이번에 찾았다 볼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육계에서도 어떻게 하면 원격 강의를 좀 더 효율적이고 재미있게 할 수 있을까, 또 평가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또 학생들의 실습이나 코워크는 어떻게 도모할 수 있을까, 이런 다양한 과제들이 남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사람들이 집에만 있게 되면서 가장 타격을 입은 것은 역시 여행 쪽이 아닌가 싶습니다. 산업 자체가 붕괴할 만큼 지금 다들 관련 산업이 아주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코로나 사태가 어느 정도 종식이 되고 나서도 해외여행은 사실은 좀 부담스러울 것 같습니다. 뭐 여행의 법적인 규제는 풀린다고 할지라도 굉장히 좋지 않은 분위기에서 관광을 떠난다는 것이 참 부담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국내 여행이 굉장히 중요한 대안이 될 것 같다 하는 것입니다. 멀리라기보다는 가깝더라도 내가 차 직접 운전해서 갈 수 있는 그런 여행들, 그래서 저희 마이크로 트립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그런 여행들이 많이 늘어날 것 같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캠핑 쪽이 많이 늘었다고 그래요. 자기 차를, 캠핑카를 빌리든지 자기 차를 가지고 가서 캠핑하는 수요도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5월 들어서 아마 길이 무척 많이 막힌다, 이런 생각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차를 이용해서 여행하거나 이동하는 인구가 크게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도 뭐 작은 승용차보다는 커다란 SUV 쪽이 훨씬 더 인기가 있었습니다만, 최근에는 좀 차를 개조해서 그 안에서 뭐 차박을 한다든지 그 안에서 캠핑을 한다든지 이제 하는 식의 차가 어떤 이동과 여행의 중심이 되는 좀 그런 트렌드를 보이고 있습니다. 뭐 꼭 여행이 아니더라도 요새 뭐 사실 우리나라의 그 드라이브 스루 진단이 세계적으로 굉장히 화제가 됐었는데요. 커피나 햄버거뿐만이 아니라 많은 것을 좀 드라이브 스루로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들도 계속 나오고 있고요. 사실 우리나라는 인구 밀도도 높고 대중교통이 굉장히 잘 발달한 곳이어서 자차 이용을 조금 억제하려는 정책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뭐 당분간은 이 차가 생활의 중심이 될 것 같다 하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 국내 여행이 많이 늘어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번에 조사를 하면서 느낀 것은 생각보다 오히려 해외여행보다도 인프라나 정보가 많이 부족하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그동안 못 가봤지만 참 좋다고 들었던 지방의 어느 곳을 가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었을 때 어디 가볼 만한 곳 이렇게 이제 검색어를 치면 그 근처에 어떤 집이 맛있는지, 잠은 어디서 가서 자는 것이 좋은지, 이런 컨텐츠에 대해서는 사실 굉장히 해외여행보다도 더 부족하다는 걸 많이 느꼈어요. 사람들이 국내는 언어도 통하고 모든 문물이 익숙하기 때문에 잘 해결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상대적으로 오히려 인프라가 해외여행보다도 더 충분치 않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은 이제 여행의 트렌드는 어디를 가느냐 하는 장소의 문제보다 거기 도착해서 무엇을 하느냐 하는 액티비티의 문제로 전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여행을 한두 번밖에 못 가고 많이 못 갈 때는 나 어디 가봤다, 이게 굉장히 중요했지만 우리 제주도 2번, 3번, 4번 가신 분들 참 많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는 제주를 내가 가봤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 가서 서핑을 했느냐, 스킨스쿠버를 했느냐, 수영을 했느냐, 등산을 했느냐 하는 액티비티의 문제로 치환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액티비티의 문제로 하면 사실 아직도 우리 인프라가 많이 부족한 것 같고요. 또 여행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 할 수 없이 집에만 묻혀 있다면 뭐를 하겠어요? 인터넷으로 계속 정보를 검색하고 내가 이 사태 풀리면 여기 가봐야지 저기 가봐야지 하고 위시리스트를 차곡차곡 쌓게 됩니다. 그러면 그 위시리스트를 지금 누가 제일 충실하게 제공했느냐에 따라서 사태가 풀리면 바로 누가 수혜를 볼 것인가는 답이 명백한 것이죠. 항상 와서 1년 12달 언제든 와가지고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컨텐츠를 개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그래서 저는 적어도 국내 관광산업이나 국내 여행 관련해서는 코로나 이후에 하나의 기회가 오고 있다. 이 기회를 어떻게 하면 잘 잡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과제라고 하겠습니다. 또 하나 얘기하고 싶은 것은 저희가 코비 디바이드라고 이름을 붙인 것인데요. 코로나 사태 때문에 좀 양극화가 심해지는 것 같다 하는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고객들을 두 부류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전보다 가처분 소득이 크게 줄어든 계층과 사실 그렇게 줄어들지 않은 계층, 이 두 개로 나눌 수 있겠죠. 사실 코로나 사태 때문에 소득이 크게 늘어난 분도 계실 수 있겠습니다만 이제 그런 분들은 워낙 수가 적을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소득이 유지된 분과 소득이 크게 떨어진 분 두 소득 계층으로 나눠서 얘기할 수. 이건 꼭 비단 고소득 저소득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급여를 받는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사실 코로나 사태 때문에 소득이 크게 떨어졌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겠죠. 이런 분들은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고 나면 그동안 이제 답답해서 하지 못했던 활동들을 적극적으로 나설 확률이 큽니다. 이런 거를 중국에서는 보복 소비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저희 중국 연구원들이 조사하는 바에 의하면 지금 이제 사회적 격리가 완화된 일부 도시에서는 특히 이제 패션 명품이나 이제 이런 소비들이 아주 큰 폭으로 늘고 있다 하는 보고가 들어오고 있고요. 그동안 억눌렸던 소비 욕망이 폭발하는 것이죠. 반면에 이번 코로나 사태로 굉장히 이제 가처분 소득의 감소를 겪은 고통을 겪으신 분들은 또 내년이면 이런 사태가 또 올 수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전문가들의 경고도 있고 또 이런 경험을 한번 하게 되면 내가 비 오는 날, 궂은 날에 좀 대비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그건 또 보복 저축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오히려 소비 성향이 확 줄어들면서 위기를 견딜 수 있는 자금을 마련해 둬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소비 성향이 극단의 가성비를 추구하는 소비와 극단의 가심비랄까요? 프리미엄을 추구하는 소비로 나누어질 수 있고요. 이건 공급하는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동안 다 같이 소비가 억눌려 있던 시점에서 상황이 좋아지면 난 이거 할 거야 하고 이제 위시리스트를 하나씩 쓰게 되지요. 그럼 위시리스트의 상위에 있는 소비는 굉장히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그 혜택을 보지 못하는 업종은 거기서 소외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 공급 측면에서도 양극화가 크게 이루어지고 벌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옴니 라이프라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삶이 막 뒤섞이는 그런 현상을 지적을 했습니다만은 그 과정에서 온라인을 장악할 수 있는 전국 최고가 모든 수요를
가져갈 수 있는 이제 그런 부의 쏠림 현상도 과거보다 훨씬 더 격심해지지 않을까, 이제 그런 우려 섞인 전망도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공간들이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사실 많은 공연장, 극장, 공원 이런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큰 피해를 입었죠. 거리를 둬야 하니까요. 저는 공간마다 조금 해법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공간은 이 사태가 해결되자마자 바로 회복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있죠. 어린이날 붐볐던 놀이동산 같은 경우는 대표적이라고 하겠습니다. 오히려 그동안 온라인 집에만 있다가 따뜻한 데 가서 사람들과 소리 지르고 놀고 뭔가 타고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은 아마 금방 회복을 할 수 있을 테니까 논의로 하고요. 제일 걱정되는 건 공연장 같은 곳입니다. 공연장도 두 군데로 나눌 수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뮤지컬이나 오페라 같이 사실 집에서 TV로 봐서는 그 감흥을 직접 느끼기 어려운 공연들은 빨리 회복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해요. 하지만 영화나 극장에서 상영하고 있는 것들은 그런 컨텐츠는 집에서도 대형 화면으로 오히려 더 편하게 볼 수 있었던 측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코로나가 끝난 이후에도 회복이 빠르지는 않겠다, 그런 우려가 듭니다. 그래서 극장 이외에도 과거처럼 빨리 고객을 회복할 수 없는 장소나 비즈니스라면 그냥 과거의 그 사업 방식을 답습하기보다는 이런 변화된 상황에 어떻게 하면 맞추어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나갈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었다고 생각해요. 극장 경우는 이원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D라든지 4D라든지 초대형 IMAX 화면이라든지 이런 집에서 줄 수 없는 압도적인 그런 경험을 주거나 아니면 소형화해서 연인을 위한 대관이라든지 모임을 위한 대관이라든지 차단벽을 둔다든지 프라이버시를 강조한다든지 하는 굉장히 이제 특화된 공간적 배려를 해서 고객을 불러 모을 수 있는 그런 곳이 되게 필요하겠고요. 저희가 트렌드 코리아 2018이었나요? 그래서 카멜레존이라는 키워드를 발표한 적이 있어요. 그 공간이 카멜레온처럼 아침에 다르고 저녁에 다르고 또 이런 시즌에 다르고 저런 시즌에 다르고 이렇게 이제 계속 변신을 거듭해 나가야 한다는 키워드인데요. 이번 코로나로 피해를 입고 그 이후에 회복이 쉽지 않은 공간들은 이 카멜레존의 컨셉트를 잘 이용해서 생존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카멜레존의 예를 들면 이번에 보습 학원들 많이 이제 타격을 입었죠. 그래서 이제 이런 보습 학원들이 1인 스터디 카페로 변하거나 또 구내식당의 이용률이 특히 크게 떨어지면서 일부 대기업에서는 구내식당을 공유주방 개념으로 좀 활용하려고 하는 움직임도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기존의 고정관념에 얽매이지 않는 새로운 카멜레온 같은 그런 조닝이 필요하다. 그래서 카멜레존의 키워드를 조금 생각해 보시면 그 활로를 모색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두 번에 걸쳐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우리 트렌드의 변화,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트렌드를 대처할 수 있을까 짧게 이야기해 봤습니다. 지금 제가 이 방송을 찍고 있는 시점이 5월 초고요. 사실 아직도 자료가 많이 모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최종의 버전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우리가 계속해서 자료를 모으고 또 시장을 관찰하면서 어느 정도 방송할 수 있는 컨텐츠가 되면 또 여러분께 업데이트 해드리는 방식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올해 말에 나올 트렌드 코리아 2021에서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한 소비 트렌드 변화를 정리하고 내년도 2021년은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될지 좀 더 자세히 그리고 심도 있게 다룰 것이라고 약속드리겠습니다. 두 번의 방송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